오타가 났네요. 두 번째 시간인데, 그지? 유현준의 인문 건축 기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음, 요즘 정다민이 한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읽어볼 수 있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정다민, 네, 자 읽어보자. 죄송합니다. 에라이씨, 야, 읽어봐봐. 너 이거는 알잖아, 글자. 뭐 했을까요? 아, 글자 너무 많아서. 독서잖아. 독서, 파, 만권, 필하, 여, 유신. 부보라고 하는 시인의 글인데 독서를 만 권쯤 하면 필하, 붓 아래가 마치 귀신 들린 듯하다 라는 표현이라고 했지요. 어, 책을 열심히 읽으면은 좋은 창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겨봅시다. 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이 책의 절반 정도를 했고요. 총 30개의 건축물 중에 15개를 했고, 오늘은 나머지 16장부터 30장까지의 공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 선생님은 이 유현준의 이 책의 그 닫는 글, 결말이지? 결론? 요 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봅시다. 1%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 책은 저자의 생각이 문자로 기록된 결정체다. 음악은 작곡자의 생각이 소리로 기록된, 오이김치 새 거 꺼내놨어, 맛있는 거. 네. 건축은 건축가의 생각이 공간으로 기록된 결정체다. 이런 것을 이제 통상 우리 유추라고 하죠. 유비추리. 유사한 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내용 설명하는 방식이지. 그래서 우리 책이 저자의 생각을 문자라는 수단으로 기록한 것이라면 건축가는 공간으로 기록을 한다. 이 책은 여러 종류의 창작자 중 건축 공간을 통해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건축가들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 나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베토벤과 음악을 통해 교감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건축 공간을 보면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건축가와 공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교류할 수 있다. 그리고 그중 훌륭한 공간은 나에게 세상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에도 그 창작자의 의도가 있고 그 어떤 주제가 있다는 거지.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한 가치관 같은 거. 이 책에 수록된 건축물들은 모두 나에게 세상을 보고 읽어내고 창조하는 법을 가르쳐준 공간들이다. 유현중 교수가 뭐 건축가로서 그리고 건축을 가르치는 홍대 건축가 교수로서 이렇게 자기도 이 건축가들로부터 선배 건축가들로부터 그 건축물들을 통해서 배웠대. 음, 마치 훌륭한 철학자의 책이 인생에 깨달음을 주듯 이 책에 소개된 건축물들은 공간으로 나에게 깨달음을 준 존재들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만나본 적 없는 건축가들의 작품이지만 이 작품들을 보면 디자인한 건축가들의 깊은 속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아서 그 건축가들이 가깝게 느껴진다. 그런가요? 그렇기도 하고. 선생님도 이 책을 보면서 르코르비지에라든지 안도 다다오라든지 이렇게 이름은 들어보고 이렇게 뭐 이런 건축들이 유명하지 정도였는데 유현준이 소개한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좀 더 이렇게 좀 익숙해진 거는 같아. 학생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축은 필연적으로 크게는 우주, 작게는 지구라는 물리적 공간의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 책에 소개된 건축물들은 모두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느 한 지점을 차지하고 존재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이다. 각 장의 말미에 굳이 위치를 정확하게 수록한 것은 이 건축물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다. 음, 실존한데 어떤 한 지점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대. 아주 실존주의적인 해설이네요. 기회가 된다면 그 공간에 한번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음, 그렇죠. 해외여행을 하다가 이제 앞으로는 뭐 학생들도 기회가 많이 있을 테니까 가보다가 아는 곳이 있으면 마주치겠지요. 음, 내가 책에서 이 공간들의 이해를 돕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더 깊이 있는 해석은 직접 경험한 사람의 몫이다. 음, 직접 보신다면 아마 내가 느꼈던 것과 다른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건축의 묘미는 경험하는 자의 신체의 크기, 과거의 경험, 무의식 등에 의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런 면에서 건축 공간은 자세하게 설명된 소설이라기보다는 읽는 자의 해석에 따라 느껴지는 게 다르게 느껴지는 시와 더 비슷하다. 계속해서 비유적 표현을 쓰고 유추를 하고 있는데 유현준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이 문학의 어떤 친화적인 예술 친화적인 사람이라는 게 좀 느껴져 글을 보니까 그래서 소설은 등장인물이 있고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과 서사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라면 시는 빈 공간들이 훨씬 많아서 독자들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빈 공간을 채우잖아. 모든 예술이 다 그런 것처럼 건축도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실용적인, 우리가 실제로 써야 되는 실용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이 추구하는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어서 뭐 이걸 디자인이라고 하지. 음. 좋은 디자인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야, 이거는 디자인 참 좋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좋은 컵, 선생님과 어울리는 이 커다란 컵 이런 것들도 어, 선생님의 미적 취향에도 적합하면서 선생님처럼 손이 크고 물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쓰기에 실용적인 이런 것이잖아. 마찬가지로 건축도 일종의 디자인이란 점에서 이 두 가지 가치, 실용적이면서도 심미적인 가치. 음, 그런데 이제 유현준은 약간은 예술적인 해석이 남들마다 다를 수 있다. 물론 이제 실용적으로도 해석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던 30편의 공간의 시가 독자에게도 의미 있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1%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는 이제 뭐 발명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에디슨의 말을 인용한 거지. 현대 사회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 중 대부분은 20세기에 만들어진 발명품들로 살고 있다. 엘리베이터, 전화기,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모두 20세기 발명들이다. 21세기 들어서는 기후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새로운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그냥 선배들이 살던 대로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은 새로운 공간을 꿈꾸고 만든 1%의 영감을 가졌던 천재들의 이야기다. 그렇지요. 어, 노출 콘크리트를 통해서 이런 방식의 건물도 가능해.
안도 나다오라든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필로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초로 생각해내고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으로 만든 르꼬르비제라든지 이런 어, 천재들이 우리의 삶의 공간과 삶의 방식들을 바꿔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주어진 대로 똑같이 반복하면서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그냥 답습하기만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에 대해서 약간 반성하자는 그런 성찰하는 글이네요. 이 책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꿈꾼 1%의 영감을 가진 천재들의 얘기다. 이들이 새로운 영감을 얻은 방법은 제각각이다.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새로운 기술의 빠른 적용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제약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때로는 인간에 대한 자신만의 고찰을 통해 영감을 얻었다. 우리는 그들의 작품을 보면 어깨 너머로 천재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엿볼 수 있다. 알을 깨고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부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선생님은 이 책의 마무리하는 이 나가면서의 글에서 어, 좀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해. 문학적으로도. 1%의 영감은 병아리의 작은 불이다. 어,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보면. 그냥 건축가의 디자인 이야기로 볼 수 있지만 어떤 독자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병아리의 작은 불이 같은 영감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런 분이 많기를 바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껍데기를 깨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1% 영감이 없으면 천재가 될 수 없듯 이 사회도 마찬가지다. 이 사회가 발전하는데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1%의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한대. 음, 어려운 일인데 이런 연습, 이런 생각의 연습들이 이런 그 병아리가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자기 세계를 깨트리고 큰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작은 불이라는 거야. 그래서 음, 좋은 얘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장 인상 깊은 건축물들을 한번 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시은, 네. 음, 지난 시간에는 시은이가 앞쪽에서는 어떤 건축물이 인상 깊다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뭐였지? 그 성당인데, 아, 루코비제 성당. 네, 뭐, 성당이었어요. 맞아. 음, 아, 원샹 성당이었는데 고유명사가 생각이 안 나네. 음, 아, 롱샹 성당이었나? 맞아, 맞아. 네. 이번에는 뒤쪽에 16에서 30에서는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저 그 낙수장이요. 낙수장. 네. 음, 어떤 점에서? 아니, 그냥 자연이랑 같이 있는 게 음, 신박했고, 음, 그리고 되게 간단하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신경 쓴 거여서 그 음, 부분이 되게 신기했어요. 선생님은 이 책 읽으면서 그 여기 물 이렇게 밑으로 흐르면 수맥이 흘러가지고 그리고 관절염에도 안 좋고 뭐 이런 얘기 좀 웃겼어. 실제로 그 얘기를 듣지 않았을 때 낙수장이라는 이 건축을 되게 유명한 건축이니까 전부터 이렇게 이런 어, 곳이네. 뭐 지역이 배어 뭐였지 않냐? 곰 나타나는 곳? 네, 맞아요. 맞아. 그런데 그 속에 저렇게 자연과 완전히 조화를 이룬 마치 우리나라의 산 중턱에 있는 정자와 같이 자연과 조화를 이룬 공간 되게 딱딱한 모던한 어떤 건축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게 좀 자연과 더불어서 이 건축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자 공간하고 이렇게 많이 떠올랐거든. 그런데 네. 막상 이 책에 유현준이 농담으로 몇 마디 던져놓은 게 오히려 더 이렇게 강조가 돼서 맞아. 나이 드니까 그 습한 곳에 있으면 관절이 시큰거릴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했습니다. 그 안쪽 공간은 은근히 되게 좀 그 실용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담은 이제 도면들을 보여주고 실내도 괜찮지. 음, 그래. 이런 집에 살면 좋겠나, 시은? 저는 벌레는 싫어하지만 자연을 좋아해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어요. 방충망을 잘 치고 네, 에프킬러를 잘 뿌리면 되겠네. 뭐. 네. 음, 그래. 어, 박지윤, 지윤아, 네. 음, 지윤이는 16장부터 30장까지의 건축물 중에 어떤 게 인상 깊었나? 저도 낙수장이긴 한데, 너도 네. 낙주장. 음, 이긴 한데, 이유는, 어, 뭔가 되게 어릴 때 약간 음, 학교에서 약간 꿈의 집 약간 이런 거 했을 때 음, 뭔가 약간 폭포 같은 거 떠올리기도 했고 약간 그런 어, 건 맞는 것 같기도 해서 기도 했고 그리고 저가 자연 같은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음, 뭔가 집 밖에 뭔가 되게 좋은 경치가 있으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음. 지윤이는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나 자연을 보면 이렇게 멋있다는 생각이 드나? 네. 이렇게 등산 같은 거 좋아하니, 지윤아? 어, 자주는 아닌데 가끔은 가요. 가보긴 했어. 그러면 네. 즐거운 거 같아? 그렇게 즐거워? 아름다운 풍경과 이런 자연을 보면? 어, 네. 그래? 음. 선생님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연이 아름다워지려면 나이가 좀 들어야 된다고 맨날 생각하거든. 음. 어릴 때는 이렇게 막 그 인간적인 공간들 혹은 도시들 이런 게 어, 좋다가 야, 세상사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게 자연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이 나이 들면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때가 돼가지고 자연이 친숙하고 좋아진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선생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연이 더 좋아지고 이렇게 의미 있어지고 이러는데 너희들은 벌써부터 자연이 좋구나. 야, 여기 그 모기 나오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한참 걸리고 자기 학교 갈래도 못 가겠고 인터넷은 될 것 같으냐? 선생님 생각에 인터넷도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음, 음, 낭만이 없습니다. 정다민, 네. 정다민은 이런 집 좋은가? 낙수장? 이쁜데, 음, 진짜 벌레를 극혐해가지고, 벌레가 들어오면 너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음. 하루 살고 때려칠 것 같아요. 그래 뭐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거지. 음. 정다민은 정다민의 오늘의 건축물은 뭡니까? 저는, 그, 그, 아, 베트남 전쟁 기념관? 예, 이유는 뭐야? 되게, 되게, 보통 그거 음. 하면 되게, 진짜, 돌에다가 이름 새겨도 안 되잖아요. 높은 돌에다가. 음. 이거는 그냥 그 이렇게 막,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처럼. 예, 너 가봤어? 근데, 동작동의 국립현충원? 아니요? 아니, 가봤나? 어? 야, 동작동이면 너희 동네 아니야? 아니, 우리 엄마 상암동인데. 아빠가 다 동작고 나오셨는데. 음, 안 한동안 가봤구나. 가봤던 것 같아요. 음. 그게 좀 특이했어, 이게. 예, 약간 걸어가면서 음.
이 이름을 다 하나씩 볼 수 있는 거니까 약간 신기해. 선생님도 이거 보면서 이렇게 V를 형상화하고 있잖아, 전체적으로. 꼭 뭐 이렇게. 그래서 비에트남의 V냐, 아니면 빅토리의 V냐, 뭐 이런 얘기도 이 책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사진은 없지만 이 책의 안에 그 군인들 이게 목에 차는 인식표 있잖아. 인식표로 만든 그 이 무사히 갑옷 같은 형상 같은 것도 생각이 나고, 음, 베트남 전쟁에 그 사실은 음, 미국이 부위가 아니라 패배한 어, 루즈한 전쟁이잖아. 그런데 이것을 그 패전한 전쟁에 수많은 청년들이 가서 이렇게 희생된 공간이어서 추모의 공간이고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공간이어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예전에 현충원에 가보면 좀 이렇게 엄숙한 공간이고 그런데 어,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황량하다고 할까? 그런 건축으로 이제 디자인 됐는데 우리나라 현충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 베트남 전쟁 재향군인 기념관 뭐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풍경화로 풍경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서 나지막한 완만한 어떤 언덕을 산책하고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기념관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점점 저 넓은 공간으로 확 트인 공간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엄숙한 공간에서 들어가 있다가 좀 무거운 마음들이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급격하게 바깥으로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제 올라오면서 그런 마음들을 추스리고 다시 이제 그 넓은 공간에 이런 마음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마음까지 디자인한 이런 것들로 이제 작가 유전준이 이제 저자는 해석을 했는데 그런 점들도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실제로 베트남일 가능성이 높겠죠, 저희가. 그래, 우리 정신호 군은 스터디 카페라 말을 못하는구만. 선생님이 인상 깊게 생각한 건물들, 빛의 교회, 역시 안도다다오의 어, 이 노출 콘크리트가 거푸집을 떼어냈는데도 이렇게 매끈한 이유는 여기다가 이게 기름 종이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했다는 것도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노출 콘크리트 특유의 이 뿅뿅뿅뿅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게 거푸집을 이렇게 싸매는 매듭이라는 것 이런 것들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거고 이 빛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상징인 어,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네거티브 볼륨으로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지. 그래서 그리고 빛이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 그 중세 시대에 어, 플로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 빛을 일자라고 해서 더 원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 신의 상징으로 그래서 빛이 유출된다고 하는데 빛이 유출돼서 이렇게 점점 점점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되는 이런 이미지로 어, 그 중세적 종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음, 대체로 뭐 세상에 빛이 있으라로부터 시작하는 기독교의 원리라든지 우리가 빛을 보면 신성함을 떠올리는 것은 이 책의 설명이면에서는 인간이 주관성 동물이어서 그렇대잖아. 빛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존재. 음. 어쨌든 그런 원형적인 마음들이 우리한테 있어서 그런지 어, 그냥 어떤 목재의 상징물로서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제든 그게 아니라
이 빈 공간으로부터 틈으로 들어오는 어두운 공간에 빛이 들어와서 어, 신성함을 드러낸다고 하는 이 방식이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어. 근데 여기를 지금 뭐 이렇게 이 책에 의하면 유리로 이렇게 막았다는데 안도 타다오가 이거를 다 없애고 싶어 한대잖아. 근데 막상 없애면 옆에 그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시끄럽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경건한 분위기를 좀 해칠 것 같기는 해. 근데 어쨌든 선생님은 이 안도 다다오식의 노출 콘크리트를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이와 유사한 어떤 커피숍이나 학원이나 이런 뭐 아니면 특히 이제 헬스클럽의 PT 샵이나 이런 데 되게 그 많이 쓰는 방식인데 그때마다 이제 안도다다오가 떠오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건축인데 이걸 최초로 이제 시도한 사람이고 다소 좀 이렇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좀 이 유현준이 약간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해석이 너무 과도해서 사실로부터 좀 멀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약간 말이 심해. 그래서 어, 그 유현준하고 선생님이 항상 대비돼서 생각하는 사람이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인데 어, 아무래도 건축가하고 과학자가 좀 다르구나. 특히 물리학자가 다르구나. 이 사람은 좀 더 사실과 정밀함에 근거를 하고 있다면 유현준은 해석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근거 없는 그래서 근거가 뭔데요? 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이라는 것이 충분히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것들을 다루지만 음, 또 미학적인 것을 다루고 예술을 다루는 이 해석의 영역이어서 이 뻥이 좀 심하구나. 이런 생각도 선생님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유현준은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작가이긴 한데 어, 그런 대표적인 게 안도 다다오가 복싱 선수 프로복서 출신이어서 뒤쪽 이 아주마 하우스를 설명하면서 자연과 이렇게 밀착해가지고 복서들이 크런치도 하고 뭐 이렇게 주먹을 날리기도 하고 하는 음, 그런 거리에 대한 것에 대한 뭐 이렇게 미학적인 태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과도하지요. 선수 출신이라는 것은 되게 좀 새로웠어, 선생님은. 선생님 권투 좋아하는데 대시마 하우스, 대시마 미술관, 요 건축물 두꺼비 집을 만들듯이 이렇게 거푸집을 곡면의 거푸집을 만들어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아랫면과 윗면이 윗면을 가득 채운 가운데에 두꺼비 집 옛날에 이렇게 흙을 쌓으면서 손을 이렇게 빼면은 그 겉에 틀만 남는 방식의 두꺼비집 어린 시절에 모래놀이 젖은 모래놀이 할 때 하던 방식의 건축 기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유려한 곡면의 건축을 만들었다. 선생님 이거 그 유현준 교수 그 유튜브에서 실제 이 안쪽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멋지기도 하더라고. 그리고 이거 전체가 곡면으로 1층에서 2층으로 이어지고 이래서 어떤 사람이 안에서 어, 롤러브레이드를 타면서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야, 씨, 멋지다. 여기 이렇게 실이 이렇게 어, 있는 것도 음, 해석의 여지를 주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책에 보면 여기 물을 이렇게 고여놓은 이런 예술 작품 이런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음,
개인적으로는 이 중국의 국영방송인 CCTV 본사 빌딩을 21세기 고인돌이고 권력자들의 과시건축의 끝판이다. 정말 웅장하더라고. 그래서 이 두 쌍둥이 빌딩을 이런 식으로 이은 공법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게 이 건축이 요 하중을 버티려면 이쪽이 자꾸만 뒤틀림 때문에 여기 강철로 사선 강철로 지금 보강을 이렇게 하는 이런 건축 구조 이런 설명들을 잘 하고 있지요. 선생님이 이 28장에 나온 CCTV 본사 빌딩을 해설하는 이 유현준의 글에서는 고인돌은 왜 필요했을까? 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정다민, 네? 옛날 사람들이 고인돌을 왜 그 거대한 그 고인돌을 만들었을까요? 이 책에서는 요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음, 유구 제가 무학 마지막 장 못 읽어서. 어, 그래. 이시은 네. 음, 옛날 사람들이 고인돌 왜 만들었대? 그 뭐, 잠시만요. 기억이 안 납니다. 잠시만요. 찾아보고 있어요. 박지윤 네? 고인돌 왜 만들었대? 옛날 사람들이 부족 시대에 어, 그, 그래서 뭐라고? 선생님은 그 유현준 해석이 하도 이렇게 좀 어, 이 근거 없는 해석들이 많아서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는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것들도 꽤 많이 있는데 요 해설은 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 이시은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공한 거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고 과시하려고. 과시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 무거운 질량을 이렇게 위에다 올리는 방식이잖아. 그러면 어 이게 여기까지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위치 에너지는 질량하고 높이하고의 관계이지. 이 무거운 것을 위로 올려야 되잖아. 그런데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치환되잖아. 누군가가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길어서 물 한 바가지를 여기까지 올려놓는다라고 든 힘이 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고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뭐 물레방아를 돌린다면 이 물레방아를 움직이는 힘은 내 운동 에너지가 바뀐 위치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에너지의 형태는 바뀌어도 에너지의 총량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이 세계의 원리잖아. 에너지 보존의 원칙. 무슨 얘기냐면 이 거대한 거석들을 여기까지 들어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이 부족이 갖고 있는 힘을 과시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마치 그 방어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을 꼼꼼히 읽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지금 뭐 그렇기도 한데 그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시험도 없잖냐 아가들아. 예를 들어서 이
이런 고인돌이 있는 어떤 지역에 어떤 침입자들이 들어왔어. 그런데 이 거대한 고인돌을 봤어. 우리 동네 고인돌은 요만해. 그런데 여기는 이만해. 우리 이거 만들 때, 와, 진짜 30명이 같이 드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이거의 한 10배 정도를 보는 순간에 어때? 와, 여기는 300명이나 되는 장정이 있나 보다. 이러면서 에구먼이 도망간다는 거잖아. 이시은, 네. 맞는 말 같으냐? 음, 네.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럴싸한 거 같지? 네. 그러니까 우리 선사시대 박물관 가보거나 그러면은 이거를 막 거대한 돌을 끌어다가 막 이렇게 막그 이렇게 옆으로 끌어다가 수십 명이 잡아가지고 여기 바위에다가 산을 쌓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흙을 빼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 쓸데없는 일을 하려고 왜 그러나, 그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아이 뭐 이렇게 쓸데없이 어렵게 만들어. 그런데 중국의 대국의 풍모를 보여주는 어, 21세기 고인돌이래. 중국이 이렇게 힘이 세다? 언제 만들었냐면 2008년인가 북경 올림픽을 기념해서 어, 그 시절에 만든 거래잖아. 그래서 중국의 대국굴기의 힘을 보여주는 우리 이만한 건물 만들 수 있어. 이런 게 이제 우리 롯데월드 타워라든지 뭐 새로 지어진다는 뭐 얘기가 있는 현대 사옥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뭐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그런 것들을 짓는 이유가 어, 힘의 과시다. 이런 해설들 재미있었습니다. 홍콩의 HSBC 빌딩 여기에 이분들은 필리핀 출신의 가정부 아저씨 아이고 필리핀 가정부들이라는데 일찍 이렇게 명당 자리를 찾고 주말의 풍경인데요. 가정부들이 주말에 그 가족들끼리 퇴근해서 옹기종기 가족들하고 있는데 같이 있기가 좀 그 같은 공간에 있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그 HBC 빌딩이라는 거대한 빌딩의 1층 이 빈 공간에 모여서 어, 우리 식으로는 고스톱 좀 치고 뭐 이렇게 수다도 떨고 차도 마시고 어, 이렇게 하시나 봐. 여기 당연히 이제 비가 막히는 데니까 전망도 좋고 이렇게 모이신대. 어, 그리고 홍콩 HS 빌딩 설명하면서 여기가 뭐 우리나라식으로 치자면 마찬가지 풍수지리에 뭐 안 좋은 터여서 여기를 막으면 홍콩에 그 돈이 들어오는 길을 막는다고 생각해가지고 밑에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띄웠다는 거잖아. 음. 풍수라는 게 바람은 흐르고 물은 막아서 이 앞에 있는 그까지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기운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자리를 이 건물이 막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 건물을 띄웠는데 그래서 뭐 유현준의 해설에 의하면 뭐 이런 풍수지리까지를 잘 고려해서 왜 그러냐면 풍수지리라는 게 뭐 우리 최근에 인기 있었던 파묘란 영화에서 나오지만 그런 게 꼭 그 신비한 어떤 힘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면서 홍콩의 좋은 기운들을 막는다라고 하는 물론 비과학적인 믿음이긴 하지만 그런 믿음들이 만들어지는 것 역시도 현실이니까 그걸 아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띄우는 노력. 음. 그래서 제약은 새로운 창조의 어머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책의 이 부분에서 제약이 있고 그 제약을 그 벗어나는 생각들, 궁리들이 바로 디자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선생님이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나
우리가 그 꼭 우리 공동체나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런 점에서 이 건축가도 음, 단지 건축을 그냥 사람들이 살 만한 공간,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들이 막 얽혀 있잖아. 그런 것들을 실용성과 신미성과 뭐 이런 것들을 조화시키면서 만들어가는 이 허스트 타워도 마찬가지지. 밑에 옛날 건물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올라가야 되니까 철제 빔을 아주 거대한 철제 빔을 이렇게 설치해서 미적으로나 구조적인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을 준다고 했고 그리고 뭐 선생님이 뭐 시간 관계상 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단지 건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려고 노력했구나. 우리가 아까 뭐 선생님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시인이한테 건축 전공은 어때?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다 건축할 수는 없잖아. 건축가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어, 이시은 예, 시은이가 건축가는 못 되더라도 돈 많이 네. 벌어가지고 이 유현준 같은 똑똑한 건축가한테 이러이러한 집을 지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겠지. 너무 좋아요. 그런 건 건축주라고 하는데 네. 건축가는 결국에 건축주를 만족시키는 사람이잖아. 설득하고. 그런데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그 피라미드 네. 에서 피라미드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구나. 아무튼 유리 피라미드 건물 건축을 이제 그 소개하면서 미테랑이라고 하는 프랑스 대통령이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이 피라미드 건축, 더군다나 중국 출신의 디자이너가 이것들을 이렇게 할 때 반대가 엄청 많았는데 미래에 이것들이 어, 괜찮은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해안 같은 것을 갖고 있어서 밀어붙였다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의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축물인데 결국에는 미테랑은 프랑스의 대통령이고 프랑스를 대표해서 건축주가 돼가지고 이거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유현준이 건축가로서 어,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건축가 뭐의 건물들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용인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이렇게 드리겠다고 결정한 숨어있는 주인공들 중에 한 명은 또 건축주라고 생각해. 그게 뭐 그 공동체가 됐든 아니면 어떤 개인이 됐든 그 건축주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인드가 건축가가 아무리 창의적인 생각을 가져와도 나 그거 이해 안 되고 모르겠어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사라져버린 건축들이었을 텐데 건축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래 그렇게 한번 지어봅시다 라고 결정해서 어마어마한 자본을 들여서 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뭐 그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은 와 저거 돈을 얼마나 쓴 거야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런데 그게 이제 또 다른 뭐 경제적 이익을 파생시킨다든지 꼭 그게 아니더라도 또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그렇게 돈을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건축주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유현준의 책은 너무 재밌게 읽고 있고 새로운 책이 또 나온다면 또 읽을 거는 같아 개인적으로는. 너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이 책을 읽고 지난주에 쓴 서평인데 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국회의사당 건물이야.
그래서 이 건물을 전후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영국 사람이 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을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한 거랑 거의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저자는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데 베를린 점령 소련군이 해놓은 낙서도 그대로 유지를 하는 이 독일인들의 쿨함에 대해서 선생님도 너무 이게 좀 인상 깊었어. 그리고 지난번에 했지만 유리동 위에 올라가서 국민들이 그 자신들의 대표들이 아래에서 회의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보이는 자와 보는 자, 위에서 올려다보는 자와 아래를 내려다보는 자의 어떤 권력 관계, 주권 재문의 상징이다. 이런 것들도 뭐 좀 약간 도식적이긴 하고 이렇게 좀 뻔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어, 좋은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선생님 서평은 잠깐 읽어볼까요? 선생님이 뭐 유현준 책은 이게 지금 네 권째 읽고 있는데 공간의 미래는 우리 작년에 같이 읽었지. 코로나 시국이나 이제 새로운 이 VR 같은 멀티미디어가 그 비약적 발전을 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의 공간이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중첩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새로운 공간의 미래다라는 점, 그리고 학교도 이 교도소 같은 것에서 벗어나서 교육의 의미가 바뀌면 그런 학교 공간의 디자인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우리의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그런 얘기들, 코로나 시국에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건축가인 저자가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건축가들과 건축물에 대해서 해설하는 책이다. 전작들을 읽으면서 불편하게 보였던 저작들 간의 내용 중복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사실은 이 책하고 이 책은 거의 뭐 같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책도 사실은 너무 비슷한데 음, 저자의 글을 보면서 건축가는 잡학이라는 것은 아주 잡다한 것들, 우리 박이부정이라고 하는데 얇지만 은박지처럼 얇지만 부정, 아주 정밀하지는 못한 우리 정말 그야말로 알쓸신자평의 그런 사람들이 건축가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문학적인 이해나 상상력을 공학적으로 구현하는 직업이 건축가가 아닐까.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도 다다오가 프로복서 출신이라고 그 건축물을 뭐 권투랑 스포츠와 연관해서 해석하는 것은 사실 약간 좀 억지스럽기도 하고 별로 참신하지도 않다고 생각했어. 음,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독일 얘네들 쿨함. 주권 재민을 형상화해서 공복이라고 하는 건 공적인 노비들, 그래서 공무원들을 공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본의를 잃지 않도록 하려는 의미가 인상적이다. 국민이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을 그냥 너무 나이브하다는 건 노골적이라고 할 때 쓰는 말인데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이렇게 예술적 해석의 여지가 좀 덜하다는 점에서 이렇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그렇잖아. 선생님이 최근에 이청준 작가의 아름다운 흉터라고 하는 수필을 읽었는데 어,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면서 나무하다가 베인 상처, 뭐 고생한 상처들, 뭘 하다가 다친 상처 이런 것들이 도시에서 전학가 살면서 도시 애들의 뽀얗고 매끈한 피부를 가진 손하고 비교돼서 부끄러웠는데 어떤 그 회사의 상사분, 선배분이 당신도 어려운 시절 잘 견뎌냈군요라고 자신의 흉터를 보여주면서 마찬가지로 나도 시골 출신이어서 이렇게 많이 다치고 컸다고 고생하면서 큰 손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 이제 자기 상처에 대해서 겸손한 당당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음, 이 에세이의 수필에 저 아름다운 상처,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나 역시도 이런 흉터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잘 컸습니다. 라는 그 겸손한 당당함, 이게 역설적 표현인데 그 의미가 지금 독일 국회의사당의 이런 그 점령군의 낙서마저도 받아들이고 그래 이것도 역사지. 우리의 상처고 우리의 흉터인데 우리 이렇게 패전한 나라고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참혹한 전쟁의 주범이라는 점 흉터지만 하지만 그것을 딛고 지금의 민주주의와 번영을 만들어냈어. 우리 잘할 수 있어. 이런 게 이청준의 아름다운 흉터에서 말하는 겸손한 당당함이 아닐까? 건축으로 형상화된 독일인들의 마음이 뭔가 좀 어, 우리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자기가 상처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 자꾸 감추잖아. 근데 저는 당당함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도 같고 그리고 좀 성숙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일본만 나오면 너무 알러지 반응을 한다든지 반일주의라든지 일본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나 혹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북한이 갖고 있는 중국이 갖고 있는 혹은 이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냥 단지 비호감에 우리의 과거의 어떤 상처를 준 사람들, 준 나라들이라고 해서 딱지를 붙여서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리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약간 편협함이나 못난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서 어, 이 독일의 요 소개된 독일 국회의사당 모습은 아름다운 흉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유현준 작가 이 작가가 어, 교회 오빠잖냐 대표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서 이 다양한 교회 건축을 이 책에 성당 교회들 엄청 많잖아. 아까 안도의 빛의 교회니 모래 교회니 뭐 이런 것들처럼. 그런데 이걸 보면서 건축가가 생각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한다. 무영탑이라고 하는 그림자 없는 탑, 이게 그 경주에 석가탑, 다보탑 있는 불국사의 그 탑을 만들었다는 아사달 아사녀의 전설인데 어, 실제로는 탑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전하지만 그 사람이 그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아름다운 탑, 어떤 물질적 탑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어, 부처님 세계는 어떤 곳일까? 불국사, 부처님 세계의 부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자신의 마음으로 이해한 체득한 그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그 불교 이런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석공으로서 이렇게 탑을 만들어낸 거잖아, 예술품을. 음. 그게 이제 어, 여러 가지 교회들, 빛의 교회라든지 무슨 어, 이 교회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한 그 무슨 필드에 있는 무슨 필드의 무슨 채플인데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콘크리트를 한 켠 한 켠 일주일마다 올려가지고 울퉁불퉁한 아주 좁은 그 기도하는 장소를 만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종교인들 선생님은 종교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종교를 그 종교적 대상을 숭고한 대상, 초월적 대상과의 자신의 관계가 어떻게 디자인되는지에 대한 그 발현이 이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 같아. 그런 점에서 지금 현대 사회에 무슨 대기업 건물 같은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건물이라든지 음, 수많은 사람들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어,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는 그런 교회 건축은 또 어떤 우리한테 의미일까? 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읽게 됐습니다. 어, 2주에 걸쳐서
유현준 건축가의 인문 건축 기행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주 책은 나카즈마 아츠시의 산월기라는 책을 이제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어, 다음 주는 지금 그 여기 이 단편들이 이렇게 짧은 단편들이 수록돼 있는 어, 책인데 여기까지 산월기, 이릉, 제자, 영허, 명인전, 우인, 요분노까지 읽어오면 됩니다. 시험이 임박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 재미있는 내용이야. 나카즈마 아츠시라고 하는 작가는 일본 교과서에 실려 있는 우리나라의 김유정의 뭐 동백꽃 이런 거 교과서에 실려 있잖아. 그런 정도의 친근한 일본 사람들한테는 친근한 작가고 선생님도 대학생 때부터 어, 엄청 좋아하던 작가야. 오래됐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 책을 여러 차례 사실은 읽었고, 요 뒤쪽 여기까지, 대체로 여기까지 부분이 그 기존에 출판이 됐었는데, 이번에 문예출판사 버전으로 나오면서, 어, 지금 풀장 앞에서까지 여러 작품들이 들었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뒤쪽에 이 식민지 조선의 풍경, 일제강점기 때 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에서 경성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큰 이 나카지마 아츠시라고 하는 사람의 경험이 잘 들어있는 작품이고 우리한테는 일본인 소년의 눈에 비친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읽는 건 별로 어렵지 않고 재미있는 짧은 단편들인데 다 너희가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작품들이야. 여기 특히 이릉이나 제자나 이런 것들은 너희가 이제 국어 공부하면서 자꾸 만날 만한 내용들이니까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정신우 군도 시험 기간이라 바쁠 줄 알지만 쉬는 시간 틈틈이 잘 읽어오기 바라고요. 시은이도 잘 읽어오기 바랍니다. 알겠지, 이신? 네. 그래, 공부하느라 힘든 너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빠염. 마이크 되십니까? 마녀님. 잠시만요. 제가 마이크가 볼륨을 낮춰놨네. 들리세요? 들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